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단답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함께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오늘도 역시 31번 내용부터 40번 내용까지 알차게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보시죠. 예, 그러면 3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1번 케이블 트리 현상입니다. 이 케이블 트리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케이블에 트리, 여러분 트리가 뭐죠? 나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뭇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블, 전선에 나뭇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케이블에 나뭇가지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선은 열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가만히 냅두면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열화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체 절연체, 전선이라고 생각 주세요. 고체 절연체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방전 흔적을 남기는 절연 열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선이 부식이 되는 거예요. 즉 열화되는 겁니다. 열화라는 거는 어떤 상태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 전선이 열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이 전선 피복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속 깊이서부터 뭔가 올라오고 있네. 이런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연 열화, 절연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뭇가지 모양으로 흔적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 왜 안 좋냐면 그 흔적을 통해서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케이블 트리 현상은 고체 절연체 속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방전 흔적을 남기는 절연 열화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류에는 수트리, 전기 트리, 화학적 트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2번째 내용 버스덕트의 종류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덕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덕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덕트는 금속 덕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덕트 안에 이런 전선 같은 것을 포설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버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덕트는 똑같아요. 근데 그 덕트 안에 전선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그 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 하여 나도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옷을 안 입으면 나체라고 하잖아요. 전선도 옷을 안 입으면 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체가 이 덕트 안에 쭉쭉쭉 지나가요. 그래서 상가나 어떤 사무실의 분전함 열어보면 3상이 들어오거든요. 3상 4선이. 그러면 보통 그게 버스덕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작업의 편리성이나 확장의 용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덕트는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사용이 되고 버스덕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아볼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냥 금속 덕트와 비교했을 때 버스덕트는 금속 덕트는 덕트 안에 일반적인 전선이 들어있다면 버스덕트는 덕트 안에 나전선이 들어있다. 혹은 나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덕트의 종류가 5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피더 버스덕트, 익스펜션 버스덕트, 탭붙이 버스덕트, 트랜스포지션 버스덕트, 플러그인 버스덕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처음 보면 야 이거 못 외우겠죠. 예,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쵸? 예, 그래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보면서 외워야 됩니다. 예, 뭐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그냥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덕트라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냥 그 앞에 피더, 익스펜션, 뭐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버스덕트 이렇게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각각의 특성까지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피더, 익스펜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5가지만 일단 암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해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꼭 나중에 다뤄볼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째 릴레이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여러분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어 달리기를 릴레이 달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릴레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이어준다 하여 릴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어주는 이 릴레이의 장단점이라고 여겨주시면 되는데, 보통 릴레이는 우리가 전자접촉기에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일반적인 릴레이,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릴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이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류 전압으로 큰 전류 전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릴레이. 자, 첫 번째 장점. 과부하 내ring이 크다. 과부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온도 특성이 좋다. 온도에 잘 견딘다. 전기적인 잡음이 없어서 입력과 출력을 분리할 수가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 부하가 큰 전력을 인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5가지가 장점이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 소비 전력이 크다. 그 다음에 소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응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요. 가동 접촉부, 그러니까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굉장히 많은 동작을 반복하거든요. 이 릴레이는 접점이 붙고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 접촉부의 수명이 존재하는데 그 수명이 짧다라는 겁니다. 5번째, 진동 및 충격, 뭐 이런 거에 약하다. 5가지 단점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장점 첫 번째, 과부하 내ring이 큽니다. 2번째, 온도 특성 나이스합니다. 3번째, 전기적 잡음이 없어서 입출력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4번째, 가격이 저렴해요. 5번째, 부하가 큰 전력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5가지도 있어요. 소비 전력이 크다는 단점 첫 번째. 2번째, 소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릴레이를. 그 다음에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4번째, 이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 수명, 접촉부라고 하거든요. 접촉부의 수명이 짧다. 그 다음에 진동 및 충격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릴레이의 장점과 단점 여러분 가져가 주시고, 우리는 34번째 MCC의 기기 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이 MCC 모터 컨트롤 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풀어보셨을 겁니다. 이 MCC 기기의 구성. MCC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모터 컨트롤하는 센터예요. 어떤 패널 이렇게 있습니다. 패널 네모난 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전동기를 움직일 수 있는, 즉 모터를 기동시킬 수 있는 기동 장치와 정지 장치, 그리고 뭐 비상 상황 시에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 그다음에 속도를 조절하는 뭐 제어, 그리고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넬 안에 이런 것이 다 집약돼 있다 하여 모터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MCC 모터 컨트롤 센터의 기기 구성은 뭐냐면, 첫 번째 차단 장치, 2번째 기동 장치, 3번째 제어 및 보호 장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첫 번째 차단 장치, 2번째 기동 장치, 3번째 제어 및 보호 장치, 3가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C의 기기 구성 가져가 주시고, 모터 컨트롤 센터라는 거구나. 그 안에는 뭐 기동 장치, 차단 장치, 그다음에 제어 및 보호 장치가 들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5번째 내용으로 넘어왔는데요. 전동기의 소손 방지를 위한 과부하 보호 장치.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전동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 전동기가 소손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과부하를 막아야 되겠죠. 과부하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동기용 퓨즈. 퓨즈는 퓨즈인데 전동기에 사용하는 퓨즈. 그렇죠. 퓨즈가 있으면 과부하를 차단할 수 있겠죠. 2번째,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차단기인데 전동기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차단기를 전동기 보호용 배선 차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동 개전기라 그래서 열이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게 되면 동작하는 개전기, 열동 개전기. 그 다음에 유도형 개전기까지, 이렇게 4가지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전동기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소손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부하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보호장치 4가지는 전동기용 퓨즈,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열동 개전기, 유도형 개전기, 이렇게 4가지 가져가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좀 할만하십니까? 지금 이제 35번째까지 봤는데 이 느낌 그대로 36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자꾸 말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가끔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마음이 계속 급해져요. 여러분께 더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러다 보니 조금 발음이 꼬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그 속도 조절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가볼까요? 36번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력 설비의 대응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력 설비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동력 설비의 대응 방안 에너지 절약하는 거구나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동력 설비라고 하는 게 뭔지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미지화 그러니까 동력 설비가 이런 거구나 이미지화 한번 하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우리의 지식의 휘발성이 좀 떨어집니다. 휘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동력 설비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수력, 화력, 뭐 원자력,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회전 운동을 만들잖아요. 그런 회전 운동을 만드는 기기가 바로 동력 설비의 총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전하는 기기의 어떤 에너지 절약을 하고 싶은데 그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고효율 전동기의 채용. 효율이 좋은 전동기를 채용한다. 부하의 역률을 개선. 그렇죠. 역률은 개선하면 좋은 거죠. 전동기 제어 시스템 적용 VVF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린컷이라 그래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동기 제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하에 맞는 적정 용량의 전동기를 선정.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의 효율적 관리.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전동기 그러니까 회전하는 모터가 들어가니까요. 여섯 번째, 에너지 절약형 공조기기 시스템 채택. 에너지 절약하는 공조기기 시스템을 채택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6가지.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뭔가 좀 착한 거 고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력 설비 대응 방안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효율 전동기 채용. 두 번째, 부하 역률 개선. 세 번째, 전동기 제어 시스템 적용. 네 번째, 부하에 맞는 적정 용량의 전동기를 선정.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의 효율적 관리. 여섯 번째, 에너지 절약형 공조기기 시스템 채택. 이렇게 6가지로 여러분이 동력 설비 에너지 절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사고 실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37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37번째 내용입니다. 직렬 콘덴서 사용 목적인데 말 그대로 직렬로 접속된 콘덴서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해서 선로의 전압 강하를 감소시키고 계통의 안정들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로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콘덴서는 진상을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선로에 있는 그 유도성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를 공급해서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의 전압 강하를 감소시키는 거죠. 역률이 이제 개선이 되니까. 그래서 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렬 콘덴서의 사용 목적은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해서 선로의 전압 강하를 감소하고 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7번째 알아봤고 우리는 38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리커 현상 경감 대책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이거 플리커 현상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마 이거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 전원 측, 수용가 측 나눠서 풀었던 것 같은데 맞아. 전원 측에는 이게 있었고 뭐 수용가 측에는 저게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플리커 현상이 뭡니까 도대체? 플리커 현상 뭐 깜빡깜빡거리는 건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이 플리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압의 어떤 급변하는 현상, 즉 전압 변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압 변동하는 게 결국엔 부하 전류의 변동으로 이어져서 어떤 기기의 수명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경감을 해야 되는데 전원 측에서도 경감시킬 수 있고 수용가 측에서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원 측에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원 측에서는 전용 계통, 그러니까 전용 계통으로 공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두 번째, 전압을, 그러니까 공급해주는 전압을 승압시켜라. 세 번째,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해라.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한다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수용가 측에서는 어떤 게 있냐? 자, 직렬 콘덴서와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부스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플리커 현상 경감 대책. 전원 측에서는 전용 계통으로 공급 전압의 승합,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 그리고 우리 수용가 측에서는요,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고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 부스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3가지 여러분 꼭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번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중 모선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중 모선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우리 송배전선로 혹은 뭐 발전기, 변압기 이런 공동의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동으로 묶여 있는 선이 있습니다. 공통선. 그래서 그런 선을 우리 모선이라고 해요. 모선. 그런데 그 모선이 두 개 있다 하여 이중 모선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선은 사실 고장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그 어떤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선에서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이중 모선입니다. 다른 말로 복모선이라고도 하는데 이중 모선의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모선 점검 시에 부하의 운전을 무정전 상태로 할 수 있어서 전원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무정전 상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중 모선의 장점은 모선 점검 시에 부하의 운전을 무정전 상태로 할 수 있어서 전원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 즉 전원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선 방식 한번 알아봤고, 자 오늘의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31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40번 내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벌써 끝날 때 돼서 아쉽죠?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안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찔리시는 분들 지금 당장 31번 다시 가서 듣고 오세요. 네, 여러분 농담입니다. 예.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쉽습니다. 벌써 40번까지 왔는데 어쨌든 우리 또 이 편을 빨리 마무리해야 다음 편을 제가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스풋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전선 1회선에 사고가 발생을 해도 지금 2회선이잖아요. 다른 건전한 회선, 이 건전한 회선은 뭐냐면 정상적인 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전한 회선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무정전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원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도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스풋 네트워크 방식은 이 배전용 변전소, 그러니까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으로 어떤 전력을 수전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전선 한 회선이 사고가 발생해버렸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한 발 남았잖아요. 다른 회선, 즉 건전한 다른 정상적인 회선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무정전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스푼 네트워크 방식 뭐냐면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이다. 배전선 1회선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건전한 회전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무정전 방식으로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0번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까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맞춰봤는데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께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언제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여러분 댓글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답변 달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 그리고 듣고 싶은 내용 아니면 이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콘텐츠에서 좀 만나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전기 교육의 인프라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도전을 해볼 테니까요. 우리 함께 공부해보자고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함께 즐기고 함께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응원하면서 다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